삼사먹기처럼 처음에는 아주 작은 규모, 최소한의 인허가 과정을 거치는 채소 허가를 내놓고 계속 변경 허가를 통해서 넓혀가는 방식으로 돈 몇 톤에 주민들을 편갈라놓게 하고 현혹시키고 해가지고 그 발전기 몇 푼에 주민들 생명을 산 거예요. 국내 전반적인 이제 골재 수급 차원에서 접근을 일단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하길 수가 있죠. 전북 완주군의 안남마을입니다. 귀촌을 하신 분들이나 귀농을 하신 분들은 사실 여기 이제 평생 사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전에는 석산이 여기 마을에서 안 보였어요. 반대쪽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안 보였을 때는 와서 집을 짓고 나서 요즘에 이제 와서 보고 석산이 보이고 하니까 아유 못 살겠구나. 와서 살다 보니까 발파 소리도 나지, 분진 뭐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집을 팔고 나간 경우도 있고. 마을 주민들을 따라다녀 봤습니다. 깨진 곳은 지금 그대로 있고. 어디요? 화장실이요? 할머니네도 타일가 깨졌다 그러. 네, 타일 한 장 깨졌어요, 우리도. 깨져갖고. 그래갖고 여름 뒤는 막 그 실리콘으로 막 쏘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런 데. 근데 금이 짝짝 가갖고 예. 저렇게 막 다 발라놨어요, 지금. 바람이 들어오니까 여기 저렇게 금 가니까. 그래갖고 저렇게 해놨다니까. 장독도 못 열어놔요, 우리. 장독대가 어디 있죠? 여기잖아, 어떻게 하네. 가보실까요 한번? 가보셔, 이리. 이리 가보셔, 이리. 장독도 하나 깨졌어요, 우리 항아리도. 항아리도 깨져갖고 지금. 그대로 놔두고 손 칠 사람이 없어서. 간장 항아리가 저렇게 많은 간장 항아리가 그냥 깨져갖고 간장도 다 엎어져 버리고. 어디죠? 여기. 뭐 이렇게 깨졌어. 여기가 텅 비었잖아. 깨져갖고. 뒤쪽이 깨졌네요. 예. 간장일이 하나 있었는데 없단 게 지금. 이거 싹 새버리고 없잖아. 열어놔 주시면. 이거? 모두 발파 소음과 진동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먼저 척이 하나는 깨졌는데 너무 많이 깨져갖고 그 사람들이 해줬어요. 여기 이게 지금 깨졌는데 지금 내가 이건 내비두고 저쪽에가 깨졌었거든요. 두 개 이렇게 밥바라지. 근데 그건 아저씨들이 어떻게 해주고 가더라고. 옛날에 했던 아저씨들이. 이게 깨졌다고 이렇게. 위치가 맨 위에 애매하네요. 시꺼먼 게 있네요, 그죠? 그죠. 그 위엔 더 있을걸? 야? 아니 여기 뭐 주변에 큰 굴뚝 있고 막 이런 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없지요. 우리는 여기 불 때까? 불 안 떼지 여기서. 여기 불 뗄 일이 없죠. 이거 진지가 지금 8년? 8년, 7년? 그 정도 됐는데. 불뚝은 없어요, 이 공방에. 여기다 불 뗄 일이 없지. 담배는 피네, 애들이. 여기 담배 연기가 이러기는. 그 정도는 아닌 거지. 담배 연기가 그 정도는 아니죠? 무엇보다도 호흡기 질환 등 건강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 공기가 나쁘지. 공기가 탁하니 저는 소나무 같은 거 한번 제가 싹 하면 나무 같은 거 가지고 가라앉아가지고 성산 아무리 잘했나게도 가라앉아 바람 불으면 날라다니니까 싹 하면 나가면. 그래서 지금 이 석산 이제 연장은 반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 여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주민들이.
근데 뭐 이 사람들이 뭐 우리 말 듣나 다 다시 오래 했는데 올 금년에 말인가 뭐 저 마지막에 하거든 또 갱신하게 하겠지 갱신을. 그러니까 우리는 뭐 힘이 없으니까 군청에서 막아야 하는데 우리는 뭐 농민들은 힘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못 막지 마음대로. 근데 농민들이 불쌍해요. 그런데 불쌍해요. 이곳에서 돌과 흙을 채취하는 작업은 199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업체는 지금까지 15년 넘게 이곳에서 채취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마을 인근에 있는 한 재활원 역시 석산의 발파 소음 진동으로 고통받아 왔다고 호소합니다. 저희들이 참다 대화도 해보고 저희가 실은 저 입구를 막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용인들이랑 가서 너무 못 살겠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 다 여기서 화병 나서 죽겠다 그래서 저기를 막은 적도 있고 이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이 석산 개발하시는 그 개발 문제 때문에 이렇게 30년 이상 이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일 마음 아픈 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뇌전증 증상이 나올 때 그때 이 석산이 없었으면 좀 그렇게 힘든 뇌전증 증상이 나오지 않았을 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제일 마음이 아프고요. 허가 연장을 하거나 허가를 할 때 저거를 영향력을 행사를 못 한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죠. 이 때문에 더 이상 석산 개발 허가 연장은 있을 수 없다며 주민들은 군청 앞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뭔지 제일 처음 이제 자체가 뭔지가 제일 괴롭고 그래가지고 농민들의 신경이 전부 다 날카로워져서 주민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서로들 얼굴들을 피고 살들 못해. 그래 형편이야 지금. 그래가지고 여기서 사는 것도 지옥 같고 그래 이것을 어디다 대고 호소를 해봤자 이게 들어준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래. 우리가 원한을 좀 풀어줄 때가 있었으면 쓰겠어요. 농민들 하루 이틀 다 이거 몇십 년을 이런 먼지 쏘고 다 먹고 사니 사람들 건강이란 건 있겠어요 그게. 이에 대해 완주군은 석산 개발업체 사업 연장 신청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얼마 전에도 같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고 연접 7개 마을이 있는데 7개 마을인데 그중에 지금 안남마을하고 안남마을 주도로 작년부터 민원이 들어왔고 최근에 연접 이제 1개 마을이 더 추가로 좀 참여를 했어요. 이게 사실 지금 연장 허가가 접수된 게 아니잖아요. 일단 그럴 거 같으니까 분위기상 이제 그럴 것 같으니까 이제 뭐 사전에 작년부터 지금 반대를 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뭐라고 뭐 답변들이 좀 그래요. 하고 저희는 이제 다 접수가 되면 뭐 최대한 주민 의견 반영해서 민원조정위원회 열어서 처리할 계획이에요.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석산 개발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TBS에서 왔는데요. 네. TBS요. 예. 좀 담당자분 중 제가 담당자예요. 예. 예. 지금 작업은 어떤 작업하고 있는 거죠? 홀째 채취 작업하고 있는 거죠. 좀 가까이 가서 더 봐도 돼요? 아니요, 안 돼요. 어디 KBS에서 나오셨나요? 예. 중요해요. 그럼 시간 되시면 한 뭐 3, 4분이나 5분 정도만 내주셔도 지금.
개발업체 대표는 그동안 마을마다 발전기금을 제공해왔고 별 문제가 없었는데 마을이장이 바뀐 뒤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재본한다고 왔다 가져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업 기간 연장이라는 게 사실은 복구를 위한 연장이 아니라 자녀 수량을 위한 연장이잖아요. 예, 그걸 예, 예.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상식적으로. 예. 그걸 하고 복구를 하시겠다는 취지로 다 하면서 복구를 하는 겁니다요. 지금 아까 현장 보셨죠? 저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해 내려오면서 작업을 하면서 복구를 하는 겁니다. 저게. 그렇지 않으면 경비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주민들은 오랜 기간 개발업체 측의 말에 속을 만큼 속았다면서 연장 불허 이후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해서 군에다가 또 자료도 제출해줬고, 근데 군에서 검찰에 대해 고발도 했고 벌금도 냈고, 저분들이 벌금도 2번인가 또 냈어요. 그런데도 그게 허가 취소가 안 되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의 민원 제기만으로 석상 개발을 중단할 수 있을까? 환경 전문가는 안남마을에서 15분 거리에 이미 그런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은 이전에도 부도난 석산으로 인해서 수질 오염 문제라든지 그 대형 덤프 트럭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교통상의 문제라든지 뭐 먼지라든지 분진의 문제를 충분하게 겪었는데 또다시 석산 허가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는 한번 겪어봐서 대거 반대 운동에 이제 참여를 하시게 됐었습니다. 행정에 대한 실망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거세게 항의를 하셨고요. 두옥마을 주민들은 16년 전 당시 완주군이 마을과 너무 가까운 산에 개발 허가를 내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너무 마을하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저희는 막아낼 수 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허가가 날 수 없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냈다는, 무리하게 허가를 진행했다는 완주군의 책임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개발하다만 석산이 거의 그대로 방치된 충북 충주시의 한 야산입니다. 이곳에서는 시험 발파 당시 돌이 인근 마을로 떨어진 뒤 주민 민원으로 연장 신청이 불어댔습니다. 행정 심판 이후에 행정 소송까지 진행 중이지만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 입장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그렇죠. 소음 진동 없지, 먼지 없지. 주민들이 전 주민들이 다 얘기는 해요. 그렇게 아우 진짜 조용하고 너무 좋다고 얘기 그렇게 다 해죠. 이제 여기가 석산이 너무 또 오래도 했고 너무 많이 오랫동안 했어요. 이게 한 거의 27년 정도를 했으니까 해기도 많이 했어요. 충주시는 채석장 운영 연장 신청을 허가해달라는 기업에 맞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반영한 지금까지 행정심판 등 결정사항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인원 발생만 없고 그걸 하면 내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허가를 받으려면 계획 물량이라는 게 쭉 있어요. 계획 물량을 못 해먹은 건 회사의 기책사야지 시에서 인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그 허가 나갔을 때 걔들이 해달라는 대로 허가 기간을 해줬거든. 그 기간 안에 그 물량을 다 캐먹었어야 되는 건데 못 캐먹었으니까 단순하게 기간 연장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잘못됐다 그 얘기죠. 고속도로 등 국토개발 붐과 맞물려 골재 채취 등을 위해 개발된 석산이 이젠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감내해왔던 주민들은 이제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여기 안 사는 게 이 동네 살아봐. 살아보면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일부지만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주민 민원 해결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 저희가 그렇다고 또 주민이 그렇게
30여 년 동안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을 하는데 인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해주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개발의 편의를 위해 일부의 희생을 강요하던 시대는 지나고 있습니다. 농촌 마을의 석산 개발을 필요악이라며 강요하지만 말고 환경 피해가 가장 적은 지역에서 새로운 입지를 선정하는 등 개선책을 함께 찾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크네요. 보십시오. 네. 오, 조금이 큰 놈이네.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돈은 입금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런 거죠. 선착순으로, 입금 순으로 환불을 해주고 있다 하길래 저는 1월 10일 날 입금을 했거든요. 그럼 저보다 더 빠른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나는 이때 했는데 왜 안 해주냐. 행정적인 어떤 절차로 이걸 규제하는 것은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건을 사려고 지불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상환은 값어치를 내가 못 받았다. 그러면 사실 그거 자체로 동등한 거래가 아니잖아요. 충남 태안군의 한 포구입니다. 승용차들이 도로 양쪽에 빼곡히 주차돼 있습니다. 요즘 제철을 맞은 주꾸미와 갑오징어 낚시꾼들 차량입니다. 자리가 없었는데 어떤 한 분이 이야기해놓고 코로나 걸려서 묻었다고 그 자리가 났다고 다시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왔죠. 그처럼 뭐 어렵죠. 요즘 물때 좋고 이럴 때는 배 구하기가 힘들죠. 쭈꾸미 낚시가 뭐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나오면 먹을 거 생기니까요. 뭐 우럭이나 이런 것처럼 몇 마리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오면은 몇십 마리, 몇백 마리 이렇게 잡을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또 낚시꾼들은 또 이게 계속 잡히는 재미로 다니지. 안 잡히면 지루하지 않아요. 주꾸미와 갑오징어 낚시, 이른바 쭈감 낚시 어선입니다. (30분) 정도 이동한 뒤 낚시가 시작됩니다. 이따금 큼지막한 갑오징어도 함께 잡힙니다. 이 정도면 사이즈 훌륭한 거예요. 30여 분 만에 주꾸미와 갑오징어 10여 마리가 잡혔습니다. 일단 재미도 있고 가족하고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렇게 낚시 입문한 사람들이 좀 하기에 좋은 낚시입니다. 예. 누구나 초보가 1등할 수도 있어요. 이 낚시. 금방 이게 배우거든요. 낚시 여선을 이용하는 낚시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28만 명을 넘어서 10년 전과 비교하면 120% 넘게 증가했습니다. 낚시객은 늘고 어선은 한정돼 있다 보니 쭈감 낚시가 한창인 9월, 10월에는 어선 예약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예약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예약을? 이제 선사 대부분 낚시하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이렇게 사이트 보고 들어가서 예약을 하죠. 근데 이제 홈페이지가 1월에 오픈이 됩니까? 예. 근데 이제 뭐 좋은 날들은 아예 1월에 예약이 끝나버려요? 예, 예약을 하는데 실제 또 가을 시즌이 돌아오면 날씨가 안 좋고 하잖아요. 그런 때는 또 환불을 해주니까 미리 예약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예약을 할 때 그러면 일단 그 승선비를 다 입금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입금해야죠. 입금을 안 하면 예약이 안 돼요. 그런데 낚시여선 승선비를 미리 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뒤 승선비를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제보가 KBS에 접수됐습니다. 취재진은 그중 한 제보자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제보자는 주꾸미 낚시여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승선비 18만 원을 입금했지만 낚시도 못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를 7월 14일 날 제가 2인 입금을 했는데요. 9월 1일 날 사이트를 폐쇄를 하면서 공지사항에 운항을 못한다고 이제 시즌 오프하는 날 바로 떴고요.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연락은 안 받으시고 문자는 이제 보냈더니 문자가 며칠 후에 와서 자기가 이제 배를 팔아가지고 대천에 올라오면 완도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대천에 올라오면 환불을 해주겠다 했고요. 하지만 선장은 잠적했고 환불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9월 16일 날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연락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연락을 오신 게 자기 부인이라는 분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고 문자를 거기로 하면 환불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부인분께 문자를 드리고 전화를 했더니 바로 차단을 하시고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바로 차단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연락도 안 되고 환불도 지금 현재 10월 현재 날짜까지 환불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배 한 척이 9월부터 석 달간 한 달 평균 15일씩 한 번 출항에 15명 안팎을 태우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 수는 600~7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피해액도 1인당 9만 원씩으로 계산하면 일부 환급분을 제외하더라도 수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승선비를 안내한 예약 사이트에는 연락처만 있을 뿐 사무실 주소는 없었습니다. 대천항 주변 중개점들을 찾아 잠적한 선장의 소재를 문의했습니다. 아무리 없고 여자가 받아갖고 아침에 여자가 나와도 손님들이 있고 남자가 일단 일 나가고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이 손주가 아니에요. 이 사이트 운영하고 손주는 아마 따로 있어요. 수소문 끝에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전해 들은 내용은 황당했습니다. 올해도 또 하려고 했는데 이 손주가 배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무조건 그 배를 새 얻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배를 팔아버리니까 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약은 다 받아놓고 운영을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쭈갑 낚시 운영은 크게 중개점을 통하는 경우와 개별 영업으로 나뉩니다. 점포가 있는 중개점이 승선비를 입금받은 뒤 일정 금액을 제하고 입점한 어선들에게 돌려주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하지만 중개점을 통하지 않고 개별 어선이 인터넷 등을 통해 낚시객을 직접 모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 규모가 대부분 영세하다 보니 적지 않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생각보다 빚이 많아요. 자본 연주들도 많고 그런데 이자도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이자는 뭐내고 그러면 올해 월할 돈을 이미 탕진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일하는 한참 시즌이잖아요. 요때는 이제 맺거든 이제 그거 쓴 거 갚은 거고 또 다시 내년부터 예약 받아서 또 그에 쓰고 이런 배들이 생각보다는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매각됐다는 해당 어선은 여전히 인근 방파제에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선주를 만나기 위해 수소문했습니다. 제가 근데 선주님 저희가 연락처를 못 받고 있습니다.
결국 선주와 접촉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다른 어종 낚시에서도 비슷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7, 8월에 주로 잡히는 백조기 낚시에서 승선비 28만 원을 떼었습니다. 8월 14일이 출조일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저는 사실은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미 출조가 취소된 상태니까. 저는 1월 10일 날 입금을 했거든요. 그럼 저보다 더 빠른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나는 이때 했는데 왜 안 해주냐. 그 전에 제가 이제 뭐 입금 내역이나 이런 거 다 보내줬는데, 그러니까 문자를 주고받은 건 그 사람 입장에 형식적인 거죠. 그냥 계속 연락이 오니까 답만 해줬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문제는 개별 피해 금액이 적다 보니 제풀에 지쳐 포기하는 피해자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야 몇백만 원도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소액인 사람들은 20만 원, 30만 원 때문에 그 많은 시간을 또 드릴 수도 없고. 근데 경찰에 사이버수사에 신고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계속 지금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한 10분의 1 정도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해당 중개점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문은 잠겼고 근무자는 없었습니다. 간판에 적힌 번호로 연락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당분간 통화하실 수 없습니다. 영업을 하긴 합니까, 이거? 지금 다른 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안 하고.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최근 해당 중개점을 인수했다는 새 운영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중구방 연락은 없고 일단은 서울에가 있고 거기서 하든 뭐든 금융을 벌어서 모아서 계속 일부분 제가 갚는 걸로 전해드렸었거든요. 저번 달까지는요. 서울에 있다는 전 운영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피해자들에게 조금씩 환불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0명은 지금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한 방에 못 받고 있는 거지. 지금 80명 이상은 환불을 하고 있고 지금 매일매일 환불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낚시어선 승선비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선장이나 운영자는 사기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약속대로 승선시켜줄 의사가 없으면서도 예약금을 다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승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순전히 내부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걸 입증하려면 선주가 당시에 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수 없다. 즉 배가 뭐 다른 곳에 팔리거나 또는 뭐 폐업을 하게 된다는 점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거나 혹은 미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수개월 전부터 승선비를 100% 받는 관행도 법적으로 규제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 계약에 있어서는 뭐 예약금 내지 계약금 형태로 전체 계약금액의 10% 정도를 거는 게 이제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뭐 특별히 얼마를 걸으라고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단순히 계약금이 많다는 게 예약금이 많다는 게 그런 불공정한 행위 또는 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인터넷상에는 비슷한 낚시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다양한 추가 피해 사례를 듣기 위해 가입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낚시 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 2곳에 협조 요청 글을 올렸지만 응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몸을 사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배가 없어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선사가 위가 되겠죠. 저희야 뭐 한 자리라도 있으면 삐집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누군가가 이게 방송 나가면은 누군지 이제 역추적을 하겠죠. 보통 선사에서 안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들 많이 하죠. 공급자인 선주와 선장, 수요자인 낚시객 간의 일종의 공급자 우위의 수직적 관계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막 2만 원, 3만 원이 막 뛰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황스럽죠. 이게 어느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느 한계치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못 올리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다면은 그래도 조금
수혈을 할 텐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동호회고 취미 생활이긴 하지만 이제 돈이 조금 이제 많이 커지는 상황이죠. 이제. 낚시 인구 700만 명 시대. 승선비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출조점이 선택을 할 때 좀 법인이나 좀 큰 출조점, 뭐 이렇게 좀 영세 사업자나 개인이 하는 출조점보다는 큰 법인이 하는 출조점이 선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사업자 단체 등을 통해서 문서형 거래, 즉 말하자면은 표준 계약서, 표준 약관 등 같은 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약관이 있을 경우에는 결국 약관 규제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범위 내에서 고객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배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폭리를 취한다든지 예약금을 전혀 돌려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 한 분 한 분으로 봤을 때는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아놓고 보면은 이게 다액으로 가는 사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사에 절대 소홀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통해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육원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을 하다가 만 18살이 넘으면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광주에서 보육원에서 자라 자립을 앞두고 있던 청년 2명이 일주일 새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국가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잇따른 청년들의 죽음에 대통령은 자립준비 청년을 챙기겠다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원 정책들이 자립준비 청년, 즉 퇴소 이후, 종료 시점 이후에 정책적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 그물망 밖으로 튀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난 8월 21일 광주의 한 대학교에서 남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강 며칠 전에 일어났어요. 여기 이렇게 강사주는 분이 저희 학교 이용해서 이제 문을 열어서 몇 닫다 하시다가 발견하신 거예요. 만 18세 신입생이었습니다. 성적 부호를 보면은 결석이나 지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학과 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했던 기억이 나고요. 숨진 학생은 아동 양육시설, 즉 보육원 소속이었습니다. 만 18세가 되면서 보육원을 떠나야 했지만 지난해 11월 법 개정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되면서 보육원에 남은 겁니다. 혼자 대학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립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이제 판단도 되고 해서 본인이 연장을 하겠다라고 희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연장이 됐죠.
그러다 지난 5월쯤 미리 자립 생활을 경험할 겸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단 네가 너무 희망하니까 그렇게 한번 기숙사 생활을 해보자. 여기에 적을 두고 가면은 우리가 너를 뒷바라지를 계속 해줄 수 있다. 본인도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 뒤에 배경이 있어주니까 든든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했고요. 그러나 홀로 서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보호가 연장되는 기간이었지만 별도의 자립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설을 퇴소해 자립준비 청년 자격이 돼야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의식주는 기본으로 계속 꾸준히 제공이 되고요. 뭐 자립교육 같은 것도 뭐 한 번씩 또 이루어지고 그 외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학비는 면제였지만 기숙사비와 생활비는 통장에 있는 개인 후원금으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 학생은 숨지기 이틀 전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상담 일지에는 통장에 있던 약 700만 원의 후원금 가운데 600만 원을 넘게 써버렸다는 부담감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틀 뒤 아직 읽지 못한 책이 많다는 메모만 남겨둔 채 학생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버지와 살던 19살 여대생도 비슷한 시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좀 울칭이라게 울칭. 핸드폰 놔두고 신발도 벗어놓고 추락해버렸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사망하면서 심적인 충격이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버지하고 딸내미하고 같이 있다가 그 사건이라며. 아니 아들이 지금 포획을 있다는 거 말고 딸내미 거기 있다가 이 병이 됐다니까요. 8살 때 보육원에 입소한 뒤 시설에 잘 적응하지 못해 일탈 행동과 우울증이 심해졌고 결국 통합살해 회의를 거쳐 전북 고창에 있는 보호치료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여러 치료들 시행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변화되는 게 없고 점점 더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더 정말 저희가 케어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 놓인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치료 시설 이러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전문적으로 치료를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법원 판사님 통해서 학교로 가게 된 거예요. 문제는 치료시설의 보호처분 기간이 지난해 2월 끝나면서 발생했습니다. 만 18세 생일을 보름 정도 남겨두고 보호처분 기간이 끝났지만 보육원에서도 이미 중도 퇴소 조치가 취해진 겁니다. 보름만 늦게 퇴소했더라면 자립준비 청년으로서 관리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진 겁니다. 이 여대생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빠지는 걸 막을 수는 없었을까? 2020년 한 9월부터는 아동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각 시군구마다 아동 양육시설이나 치료시설에 있었을 경우에는 원가정으로 갔을 경우에나 따로 보호 종료가 됐을 경우에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020년 10월부터 전담요원들을 배치했고 이제 거기 그 전에 아동이 치료시설에 있었던 시군구 같은 경우는 작년 21년 7월부터 거기 배치돼가지고 이제 그 아동이 퇴소를 시설에 있었을 때도 관리는 안 됐었고 이제 사후 관리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저희 시군구에다 통보해주는 그 부분도 살짝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부는 지난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제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먼저 보호조치 기간을 최대 24세로 연장했습니다. 자립수당 지급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한 해 800명 가까이 나오는 만 18세 전 중도 태소자에 대한 지원 조항은 없습니다. 현재 민간에서나 그리고 자립 제도적으로도 보호 종료 이후에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이 많이 쏠리고 있어요. 이 자원이 한쪽에서만 또 쏠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사각지대를 찾는 노력은 정부나 민간이나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호 종료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지원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건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하죠. 근데 지금 중간보호 종료 아동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그 지원에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연령만 연장했을 뿐 보호 연장 기간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도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연령만 연장을 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18세에서 24세까지 연장을 해놓았지만 연장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 선택을 했다면 거기에 맞는 사실 단계별이나 맞춤형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건데 현재 저도 자문회의를 통해 들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지켜보고 도와주는 자립지원 전담 인력이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립준비 청년은 12,000여 명에 달하지만 자립지원 전담 인력은 전국에 9명뿐입니다.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이들을 케어할 때 이렇게 속속들이 다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보러 갈 때 아이들이 도움을 청하면 같이 부동산도 같이 갈 수 있고 집도 같이 보러 갈 수 있고 그런 존재들 그런 역할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하실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인 거죠.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자립 6년 차인 주우진 씨는 직접 자립준비 청년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지원 제도가 있어도 활용할 줄 몰라 도움이 필요한 후배들을 위해서입니다. 5달 동안 100명이 넘는 이제 시설 후배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내가 지금 이런 문제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뭔가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보호 연장을 하며 대학교를 졸업한 주 씨는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저희 시설에서는 남자 중에 4년제 대학을 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은 남자 중에 처음으로 간 사례가 된 거예요. 4년제 대학을. 근데 20살 이후부터는 돌봐줘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줘야 되는 시기거든요. 저는 그 보호 연장 기간 동안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이제 퇴소하고 나서 자립을 좀 어려워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이야기만 나오고 보호 연장 아동하고 중도 퇴소 아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논의가 확실히 돼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자립준비 청년들도 당연히 힘들지만 중도 퇴소 아동은 더 힘들거든요. 제가 보기에. 국회에서도 시설을 중도 퇴소한 청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에 나섰습니다. 국가가 자립 지원해야 할 대상에 중도 퇴소자도 포함시키자는 내용입니다. 요 친구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왜냐? 중도 퇴소자였기 때문에. 근데 이런 중도 퇴소자까지 경제적인 지원, 심리적인 지원, 그리고 정서적인 지원 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내가 이렇게 중간에 나왔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비빌 곳 한 곳은 있구나. 비빌 언덕 하나는 작은 언덕이지만 그 하나는 있구나. 그렇다면 시설에 나와 홀로 선 청년들은 어땠을까? 여보세요? 네, 택배 기사예요.
왜 여기 준성유동 앞에 왔는데 택배기사 이현식 씨는 4년 전 보육원에서 중도 퇴소했습니다. 사건이 있어서 다음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결정이 된 거라서 회의하고 나서 저한테 통보를 하더라고요. 오늘 2시에 나가라. 그래서 저는 그대로 이 30만 원 제 돈 들고 30만 원 들고 그냥 사회 나왔어요. 당장은 시설을 벗어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기뻤지만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돈을 이제 컨트롤을 못하고 이 돈을 어떻게 활용적으로 써야 되는 내 자립을 위해 내가 뭘 하고 싶을 때 이제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나이 때 20살에 놀고 싶잖아요. 술 먹고 놀고 거기에 다 쓰는 거예요, 대부분.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절실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태어나면 이제 부모라는 게 있는데 저희는 나옴과 동시에는 저희 혼자니까 법적인 보호도 못 받고 누구한테 제 속마음도 얘기 못 하고 가족이 아니니까 언제 이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칠 수 있을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전 아직 사실 혼자 1인 가구로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되게 버거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고 아 진짜 살기 힘들다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지금 이 현재를 열심히 살지 않으면 미래가 더 힘들 걸 알기 때문에 견디면서 버티면서 힘들게 꾸준히 노력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저 자립 못했어요. 근데 자립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사회 나와서 많은 걸 부딪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부딪혔을 때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고요. 제가 한 50쯤 됐을 때 제 주변 사람들이, 제 지인분들이 아, 너 진짜 열심히 살았다 라는 말을 저는 듣고 싶어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있고요, 지금.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KBS